요 수입 방식에서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환원율 산정 방법을 한 개 낼 수도 있고 또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나중에 예상 문제는 시험 직전에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 요 환원율 구하는 원리를 좀 습득을 하셔야 되겠네. 요소 구성법은 요소 구성을 거꾸로 적으면 구성 요소가 되죠. 구성 요소가 되는데 환원율을 구할 때 이렇게 이제 환원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환원율이 그지? 환원율이나 요구수율이나 뭐 다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환원율을 이렇게 구할 때 이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죠. 요 순수율에 지금 가산하는 게 있고 차감하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순수율에다가 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눠요. 더하는 게 이제 위험 요소. 부동산은 강가가 생기는 위험성이 있죠. 또 다른 자산에 비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의 난이성이라는 위험도 있고 유동성이 약하다. 비유동성 위험도 있죠. 그리고 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도 있어요. 이런 거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니까 이건 순수율에 전부 합산을 합니다. 가산을 하고요. 순수율에 이제 이자율에다가 빼는 게 있죠. 차감하는 거. 그거는 가치 상승률인데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덜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율에서 차감해가지고 이렇게 환원율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요소 구성법은 자,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렇게 분해한단 말이에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고 이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이건 순수율에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이 위험률을 순수율에 더해가면서 이렇게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또는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요 말이 나와요. 위험을 계속 이렇게 순수율에 이렇게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소 구성법이라 하는데 다만 이 방법은 감정평가서의 주관성이 가장 크게 개입되는 방법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가서가 이제 위험을 많이 예상할수록 환원율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또 가치 상승을 많이 예상할수록 환원율은 적어지는데 환원율은 작을수록 좋죠. 환원율이 이렇게 낮을수록 환원율이 이게 낮게 나타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지? 예,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환원율은 적을수록 좋은데 이 평가서의 주관에 따라서 환원율의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수익 가격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요소 구성법은. 간편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요소 구성법으로만 환원율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투자결합법이라든가 에루드법이라 부채감원법을 주로 활용하지 요소법을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했다. 구성 요소를 거꾸로 적으면 뭐야? 요소 구성이죠. 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구성 요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한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추출법은 그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비교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지. 그죠? 거래 사례표하고 똑같은 원리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례에서 직접 환원율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거래 사례표가 똑같은 원리로 환원율을 구하니까 사례가 꽂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문 속에 시장에서 거래된 유사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해낸다. 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시장 추출은 될 수가 없어요. 유사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 그게 바로 시장 추출이 되겠고요. 그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 요인에 차감을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하고 부채라는 두 가지 금융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토지 가격 구성 비율,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의 환원율을 곱해요. 그리고 또 건물 가격 구성 비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곱해줘. 건물의 환원율을.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 환원율을 곱했죠.
요게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건물 가격 구성비율이라는 건물의 환원율을 또 곱했죠. 요 뒷부분은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1년에 6천만 원 수익이 나온다고 토지에서도 6천만 원 똑같은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 발생 능력이 동일하다 다르다. 달라.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각각 수익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의 수익과 건물의 수익을 분리해 가지고 이 토지 수익하고 건물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해서 두 가지를 합친 만큼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고 토지와 건물의 수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으로 투자 금액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투자한 지분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서 수익이 당연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내가 투자한 돈, 지분 비율에서는 최소한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지분 투자는 최소 지분 배당률만큼의 수익을 원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있죠. 대출자, 저당 투자자. 대출자를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를 차입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차입자가 바로 지분을 투자하는 돈을 빌려서 자기 돈을 투자하는 차입자가 지분 투자자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저당권 설정하고 이자만큼 수익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당 투자자라고 합니다. 대출자를. 근데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의 수익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또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들은 돈 빌려간 돈에서 원리금을 갚을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저당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 그런 이제 저당 비율이나 대부 비율이 같은 말이죠. 이 대부 비율, 저당 비율에는 저당 상수를 곱해가지고 수익을 산정하는데 이 저당 상수가 바로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의 수익을 원하고 저당 투자는 저당 상품만큼의 수익을 원하니까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하고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잖아 지금. 한 사람은 지분 배당률만큼 한 사람은 저당 상품만큼의 수익을 원하니까 두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죠. 그래서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과 저당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 따로 부채에서 나오는 수익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초점은 이게 이제 수능 문제로 나올 때는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 계산 문제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토지 가격 구성비율이라는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 건물 가격 구성비율이라는 건물 환원율을 그냥 곱해.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주면 환원율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계산 문제로 한번 등장한 거 있으니까 요 공식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걸 다르게 수정한단 말이야. 토지와 건물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 동일하다 다르다. 또 금융투자법도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하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여기 다르다를 동일하면 이렇게 고친다고. 알았어요? 동일하면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냥 큰일 나는 거야. 동일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여기가 이제 초점이다. 그 다음에 예르도 법은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수정본에서 나온 건데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지분하고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으로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르도는 이 둘 중에서도 지분 투자가 투입하는 지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이제 또 에르도법은 에르도법은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냅니다.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 서 있어요. 왜 지분 투자 입장이냐 하면 환원율을 구할 때 지분 투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 내가 투자한 돈에서 수익 몇 프로 나오냐, 지분 수익률에서 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원금을 갚아가죠. 그럼 원금을 갚은 금액만큼은 내 몫이 됐잖아, 그죠? 그죠?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4억이 내 돈이 들어가고 6억을 빌렸어.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이지만 4억만큼만 내 몫이고 6억은 빌려서 샀으니까 내게 아니지 아직. 근데 거기서 2억을 원금을 갚았어. 그럼 2억만큼은 내 몫이 됐죠. 원금을 상환하고 내 몫으로 변한 걸 지분 형성분이라는 거야. 지분 형성분. 이 지분 형성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보유하는 기간 중에 어느 정도 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하락하는가? 이 가치 변화분까지를 전부 고려하게 되는데 이 환원율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지분 투자가 대단히 중요시되는 요건들로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게 에루더법이고, 이제 부채 감당법은 에루더를 정면으로 비판해 가지고 지분 투자가 투입하는 지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가 부채를 조달해 주지 않으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는 누가 빌려주는 거죠? 대출자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하는 요건으로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돈을 빌려갔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우리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게 뭐죠?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원리금을 계산한 개수가 저당상수제. 저당상수죠. 그리고 차입자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얼마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 있죠. 그게 뭐고? 부채 감당률이죠. 그리고 또 차입자가 돈을 몇 프로 빌려가는가. 담보부동산 가게에서 융자를 받는 비율이 대부 비율이죠. 이렇게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부대다. 저부대. 근데 이 저부대 요 세 가지를 곱하는데 이 환원율을 구성하는 요 세 요소가 전부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기는 요건들로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이렇게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게 바로 부채 감당률이 되겠네요. 시험에 주로 이제 원리를 묻는 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요소 구성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찾아낸다. 맞죠? 그다음에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거래된 유사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추출한다. 맞죠? 그다음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란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수익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데 착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르다를 동일하다로 바꿨고 있다를 없다로 바꿔놨죠. 여기가 초점이 나니까 이걸 수정한다고. 또 금융국 결합도 이렇게 나죠.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율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다르다라는 용어를 동일하다로 바꾸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에루더법하고 부채감당법에서 답을 요구할 때는 이 입장을 서로 바꿔요. 에루더법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 서 있다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또 부채감당법은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대출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한다는 게 비판 요소라. 근데 이 입장이 서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이제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요 물리적 조약법은 한 번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수익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수익가격을 계산할 때 이 환원율까지를 구해가지고 나온 문제가 한 번 등장은 했지만 이거는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토지 가격 구성,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에다가 각각의 환원율을 곱해가지고 합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토지 가격 구성에는 토지 환원율을 곱해주고 건물 가격 구성에는 건물 환원율을 곱해가지고 합산하면 그게 바로 전체 환원율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죠. 이게 이제 주로 시험에 등장하는 게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당 상수는 0.177이다. 줘요. 그 다음에 또 대부 비율을 직접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거든. 지분 비율 대 대부 비율 이렇게 해놓고요. 지분 비율이 60%, 대부 비율이 40%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부채감당률을 직접 안 줘요. 부채감당률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부채감당률을 어떻게 구하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지? 그게 부채감당률이죠. 그럼 이걸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따로 줘.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 응?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1,500만 원. 이렇게 줘. 그럼 이거는 나누면 2 아닙니까? 그지?
2 이렇게 안 나온다고. 부채 감독률이 2다 이렇게 안 줘요. 이걸 그냥 부채 감독률은 2이고 대부비율은 40% 이거 그다음에 저당사수는 0.17이다. 그러면 요거 세 개 그냥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안 주고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은 6대 4이고 60대 40%이고 그다음에 저당사수는 0.177이고 순영소득이 3천만 원, 부채 수익이 1,500만 원일 때 환원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 이제 이거 0.17 나와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부채 감독률은 요거 나누면 되니까 2 나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대부비율은 40% 나와 있잖아, 0.4가. 요거 다 곱하면 돼. 그러면 0.1416이라. 그러니까 환원율은 14.16% 이렇게 되겠죠, 그지? 곱하기 100 하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부채 감독부에서 환원율을 계산한 문제,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등장하는데요. 올해는 이 부채 감독부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원율을 계산한 문제, 요 딱 사례를 이렇게 줍니다. 내 예상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나중에. 요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문제 자체를 이제 계산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 가격 계산 문제 어떻게 내겠어, 그죠? 아까 얘기해 줬지. 뭐 가능 총소득은 얼마 이렇게 준단 말이야. 가능 총소득은 얼마고, 그다음에 공실은 가능소득의 몇 프로이다. 그리고 영업경비가 얼마이고 환원율이 10%인 경우에 수익 가격은 얼마냐. 여기 대입하면 순접소득 나왔죠? 그럼 순접소득 구해가지고 환원율 10% 그냥 나눠버리면 돼. 그럼 수익 가격이 나오겠죠?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수익 방식에서 수익 가격 계산하는 문제나 환원율 구하는 문제는 요 정도까지는 습득을 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야. 수익 하는 법도 한 개 정도, 한 문제 정도 딱 예상해가지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고요. 자, 이제 물건별 평가 방법으로 갑시다. 물건별 감평 평가 방법.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556인가 모르겠다. 교재에. 물건별 감점 평가 해가지고 556이가 자, 물건별 평가 방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그지? 원가 방식에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죠? 원가법. 그리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수익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죠. 이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에만 토지에만 사용하는 거죠. 이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그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건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방식 중에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 비교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할 때도 비교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임대료도 비교 방식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90% 이상은 비교 방식으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사례법이 대부분의 물건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법인데 예외적으로 요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환원법으로 또 가격을 평가하는 물건이 있어요. 요것만 딱 정리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거래사례법이 되겠죠. 그지? 자, 원가법을 정하는 부분. 이 원가법은 시간이 들수록 효용 가치가 감소해가고 소모가 생기는 물건을 아까 삼각자산이라고 그랬죠. 그 삼각자산 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삼각자산이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 그리고 건설기계라든가 선박 그리고 항공기. 여기서 이제 한 개씩 요 다 이제 건물이나 기계나 선박 항공기가 다 시간이 들수록 효용 가치가 감소하고 강가가 생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수가 종료돼가고 사용을 못하고 다 공통점이 있죠.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통틀어 그냥 삼각자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런 삼각자산 평가에 적합한 건데 4개 외우셔야 돼.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외우고 여기 한 개를 첨가해가지고요. 임목 중에서도 소경목님이라는 게 있어. 소경목님. 이제 원래 임목은 거래사례비법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래사례비법으로 평가하는데 임목 중에 소경목님은 나무인데 시간이 들수록 이 나무가 울창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나중에 좀 지나면 그냥 말라서 못 쓰고 없어져 버리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강가가 갈수록 생겨가지고 효용가가 감소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임목 중에서도 소경목님만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원래 임목은 거래사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임목 중에서 소경목님 요런만 이제 원가법을 정하는 건데 요거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면 그냥 거래사례표로 하면 되니까 일단 앞에 4개를 외워야 된다.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파.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니까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이고죠. 작년에는 건설 기계를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사례표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거든요.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물건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그다음에 수익하는 법은 무형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 무형 고정자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권, 그리고 어권, 특허권, 그리고 저작권, 또 실용실황권, 그리고 또 광업권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광업재단, 뭐 같은 거야. 이 광업재단이 광업권을 평가하고, 이 전부 이 권자가 포함되어 있지. 영어권, 어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실황권, 뭐 이런 권리, 이 권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지. 그러니까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파, 권리는 전부 뭐 수익환원법. 그 외에 나머지 물건은 모두 거래사례표입니다. 전부 다 그 외에 나머지 물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건은 거래사례표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평가하는 방법 뭐? 거래사례표법. 과수원을 평가하는 방법. 작년에 나왔어. 가수원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과수원은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은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죠. 이것만 원가법이지 가수원을 어떻게 원가법으로 평가합니까? 거래사례표법입니다. 임목. 거래사례표법. 자동차. 거래사례표법. 이거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가 아니잖아. 그럼 자동차 거래사례표법인데, 그지? 자, 여러분이 좀 희한한 게 있지. 이 건설기계라든가 선박, 항공기, 이것은 준부동산이죠. 그죠? 준부동산들은 대부분 준부동산 중에 효용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걸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죠. 그럼 자동차도 준부동산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효용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는 지금 원가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차의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다르지.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뭐? 거래사례표법이라고. 그러니까 원가법을 좋아하는 물건을 모르면 안 돼. 건물, 선박, 기계, 항공기. 그냥 기계로 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물건은 거래사례표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이를 어떻게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그러지. 일괄평가. 2개 이상 물건을 일괄평가할 때는 반드시 거래사례표법입니다. 일괄평가는 거래사례표법 외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뭐한다? 거래사례표법으로 평가한다. 산지와 인목, 산에 있는 땅하고죠. 그 위에 있는 나무, 산지와 인목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표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 건물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에 딸리는 또 대지사용권도 있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평가할 때는 역시 뭐 거래사례표법 무조건 그냥 일괄평가는 모조리 거래사례표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럼 이거 얼마나 쉬워. 건물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권리는 전부 뭐? 권리는 전부 뭐? 수익환원법. 건자 들어가는 거. 이 권리는 수익환원법. 나머지는 전부 뭐야? 거래사례표법. 끝났지. 공시가 뭐 이건 토지만 좋아하는 거. 이건 알고 있는 거지. 또 이것도 뭐 토지의 가격은 거래사례표법 뭐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해. 원칙은 공시가 기준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 건물이나 기계, 선박, 항공기가 효용가치가 남아있으면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이라든가 기계나 항공기가 그죠? 효용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걸 해체해가지고 고물상에 갖고 가면 그죠? 그걸 해체해가지고 고철은 고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키로당 얼마를 딱 달아가지고 가격을 쳐줍니다. 그지? 기계 한 개가 그지? 2억 주고 샀지만 내용서가 다 종료돼가지고 기름을 줘도 안 돌아가. 그럼 고물상에 갖고 오면 그 기계를 뜯어요. 해체를 해가지고 모아. 이게 고철은 고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죠. 고철은 키로당 100원, 종이는 키로당 50원, 플라스틱은 키로당 70원 이렇게 해갖고 4,300원 딱 주거든요. 그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그 물건을 해체해가지고
처분했을 때 주는 금액이 있잖아, 그죠?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야. 아니,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지. 원가 방식에서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게 적산법이고, 비교 방식에서는 임대료를 평가하는 게 임대사례비교법,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분석법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원칙은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 방식이니까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대부분 사용한다 이 말이야.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그래야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산법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비법을 적용한다. 자, 물건의 평가 방법은 실제 이제 이게 뭐 아무리 안 나와도 그죠? 2년에 한 문제는 꼭 냅니다. 2년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요즘은 그냥 거의 매년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는 독립적으로 그냥 한 문제를 냈다. 물건의 평가 방법으로 잘못 연결된 거야. 건물 원가법 맞죠? 가수원 거래사례비법이죠. 근데 가수원을 원가법에서 틀리게 됐어 작년에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원가법 그죠? 광업재단 광업권 수익환원법 특허권 수익환원법 토지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를 바로 내니까 정리를 꼭 해내야 되겠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하고 물건평가까지를 하면 이제 3방식까지는 다 정리해야 되는데 한 개 첨가해야 될 게 이제 가격공시제도입니다. 뒤로 넘기면 뭐 감정평가 절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3장 가면 부동산 뭐 현상가 뭐 감정평가 부동산 활동 이렇게 나와 있죠. 뭐고 감정평가 활동이 고 3장이 있는데 그 3장 앞부분에 감정평가 절차 이런 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뭐 시험하도 큰 관계 없습니다. 575조 575페이지 가면 가격 공시제도가 나오네. 요 이제 한 문제짜리인데요.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 근데 토지와 건물의 가격 공시제도로 나눠요. 근데 건물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이 바로 주거용이죠. 근데 주거용 외에 비주거용 건물도 있죠. 그게 뭐 있노? 뭐 공장이라든가 상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주거용 건물 공시와 비주거용 건물 공시제도가 있는데 비주거용인 상가나 공장 가격 공시하는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거용인 주택 가격 공시제도 두 가지를 이제 내고 있는데 이 토지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를 구분해서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 주택도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공시를 하는데 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를 하고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전부 공시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따로따로 구분 공시해요. 근데 공동주택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900만 채를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900만 채 추출된 아파트 가격을 공시해요. 그게 바로 공동주택 가격이라.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다. 단독주택에서만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뭐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라 그러면 전부 틀린지 뭐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아마 이거 가지고 내가 답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얼마나 내가 이 가격공시도 얘기할 때마다 그죠? 몇 번째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단독주택만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가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요 개별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그죠? 요것만 개별자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표준 공동자가 들어갔지. 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개별 공시가고 개별 주택 가격. 개별자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똘마이가.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 따까리가 공시하는 거야. 아래 놈이, 아래 분이 놈 가면 큰일 났지 또. 째삐가 안 났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는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거 두 개, 뭐 개별 공시가와 개별 주택 가격. 그 두 개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시하고 그 외에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든 주택 가격이든 간에 공시 기준일은 언제죠?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공시하나 이 말이야. 1월 기준일은 전부 1월 1일인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2월 말 그러니까 2월 28일 될 수도 있고 달이 크면 29일이 될 수도 있겠죠. 2월 말일까지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공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를 하면서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토지 가격 비준표, 줄여서 지가 비준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그걸 시장 군수한테 넘겨준다. 근데 토지 가격 비준표에 보면 개별 필지별로 가격 배율이 다 명시가 돼 있어. 그 토지 가격 비준표에 명시된 가격 배율에 표준지 공시가를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개별 공시가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넘겨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가격 배율에 명시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참조해서 5월 말일까지 5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말일까지 1월 30일까지 딱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표준주택 가격은 어디에 써먹을까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초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만 쓰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야. 그리고 이제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다 산정해요. 그렇게 해서 4월 말일까지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는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전국에는 아파트 중에 한국감정에서 900만 채를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요. 그렇게 해서 그 추출된 900만 채의 아파트 가격을 고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개별주택 가격하고 똑같은 4월 말일까지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왜 공시를 누가 하는가를 모르면 나중에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이 공시될 때 그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겠죠. 요즘 매수권 많이 나오죠.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불합리하게 높게 공시돼 가지고 그죠? 희한한 막 지금 이제 조세를 그 좀 많이 부과할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공시가격을 너무 높게 공시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난리 아닙니까? 그지? 재산세 부담분이 너무나 크게 뭐 재산세를 뭐 갑자기 뭐 한 200만 원 내던 거 뭐 1,몇백만 원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겠죠, 그죠?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세금 부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서민이니까 그죠? 그 세금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지? 집 그 오두막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재산세 많이 내죠? 여자는 자기 명의의 재산세 내는 재산세 납세 증명서 딱 갖고 한 개 갖고 있으면 그죠? 어디 가서도 뭐 어느 놈이든 다 훌릴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기 명의에 된 재산세 납세 증명서 이거만 있으면 그냥 뭐 세상과 삐빠삐를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지? 이제는 그 공동 명의로 하든지 좀 자기 명의로 하든지 이렇게 명의를 좀 이전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부부가 공동 명의로 살 때 유리한 점이 있죠. 뭐 어떤 거 유리합니까? 세금 절감 냅니다. 그러니까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사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공동 명의로 사고 그죠? 나중에 일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지? 찢어질 때는 그냥 내 못 준다. 네가 포기해. 이러면 그냥 그거 내 거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지? 찢어질 일이 있습니까? 그지? 없지. 그러니까 둘이 공동 명의로 사는 게 최고 좋죠. 아니면 그냥 이때까지 네 명이 했으니까 이제 네 명이라도 좀 사줘 이래가지고 자기 명의로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뭐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야죠. 자, 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공시를 했는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의 신청도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시장구축구장이 공시니까 시군구축장이 이를 신청했죠. 근데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거나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공시한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하니까 공시권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최근 3년 동안에는 그죠? 29, 30, 31에 3년 동안 뭘 물었냐? 이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공시가 됐을 때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응? 최근 3년 동안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9, 30, 31에 3년 동안 요 두 가지를 어디에 써먹는가를 물었지. 그럼 그 전에 28회까지는 또 뭘 물었냐? 3년 동안에 그죠? 26, 7, 8, 3년 동안은 이걸 물었어. 단독주택만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 안 하는데 공동주택도 똑같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이걸 3년 연속 물었습니다. 에? 그럼 또 그 전에 또 뭐가 나왔냐? 이 신청을 누구한테 언제까지 하느냐를 가지고 또 3년 연속 물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예상컨대는 이 신청 절차도 지문 1개 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도 지문 1개 내고 또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도 어디에 쓰는가를 한두 개 내고 그지? 또 이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뭐만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는지 이것도 내겠죠. 근데 답은 아마 요걸 내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예상컨대 이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표준주택 가격을 국장이 산정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나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답을 내지 않겠냐 이렇게 싶은데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3년 동안 계속 나왔지만은 이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 어디에 쓰는가 대단히 중요해. 자,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 시장에서 지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첫째, 지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반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거래의 지표로 쓰는 게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등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근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보상금을 산재해서 지급을 해야 되죠. 이 지가라는 게 바로 보상금을 뜻하는 거예요. 수용 보상금. 이 수용 시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하는 거야.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표준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니까 개별 공시가보다는 표준지 공시가가 월등히 대부분 높겠죠. 지금 이 지역 내에서도 있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표준지 같으면 지금 이 표준지 공시가는 아마 제곱미터당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겠고 제곱미터당 한 500만 원 갈걸요. 제곱미터당 500만 원 같으면 평당 한 1,500 이상 가잖아, 그죠? 이게 얼마 전에 3,600만 원에 거래된 거예요, 한 평에. 그전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의 한 2배 정도 수준에서 보통 거래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공시가가 여기 한 500만 원 정도는 내가 띄보지는 않았지만 그죠?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에 한 500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요 안으로 싹 들어가면 맹지가 있거든. 맹지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 이래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보상금을 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의 1.3배에서 1.8배 수준으로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개별 공시하는 건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 12만 원, 15만 원인데 보상금은 500만 원 기준으로 보상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맹지 갖고 있는 사람은 보상 받을 때 땡 잡는 거지 완전히 그냥 화살적으로 다 다이아몬드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빨리 맹지 갖고 있는 사람은 수용 좀 되세요. 빨리. 빌어야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냥 어디 주변이 개발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사놓으면 돼. 사놓는데 가급적 싸게 사는 게 좋죠. 그죠? 그래 나중에 먹을 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가급적 맹지 이런 것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농지 중에서 농로 길이 있는 게 있잖아요. 2m 이상 확보된 거. 그런 도로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아니고 농지는 가보면 옆에 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구가 또랑이잖아요. 논 옆에는 다 물줄기를 파야 하니까 도랑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길도 사용하죠. 위를 다 덮어갖고 그죠? 그래요. 길도 사용하지만 그건 길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로가 아니니까 맹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죠? 근데 그런 거 사놓으란 말이야. 구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놓으면 구를 나중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면 돼요. 구고 점용 허가를 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길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배 올라가는 거지.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놓고 하여튼 이 보상금을 산정할 때 뭐 표준지 공개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바로 표준지 공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개가는 자 토지에서 지가의 정보를 정해준다. 그리고 일반인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업할 때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개별 필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쓰는 게 표준지 공시가예요. 그럼 이제 개별 공시가 공시되면 이 개별 공시가는 어디에 써먹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개별 공시가는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되고 또 뭐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들어봤지? 부담금. 국가가 개발을 할 때는 옆에 인근 지역 토지사들이 지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크니까 그 개발 금액의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게 개발 부담금 아닙니까? 그지? 뭐 세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역시 개별 공시가고요.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게 땅 빌려주죠. 그럼 그 국공유지를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야. 이번에 한번 생각해봐. 지금 세금을 산정할 때 그지? 상업용 토지가 평당 1,000만 원인데 농지는 평당 10,000원이다. 근데 똑같이 세금 부과한다.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각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필지별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지? 표준지 공시가가 개별 공시가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대표적인 토지니까 그지? 근데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땅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막 갑, 을, 병, 정, 무 뭐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정부가 막 파헤쳐서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사들이 지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크죠? 근데 그럼 너가 요 개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 이익을 봤으니까 이 개발 비용의 일부를 당신들이 부담해 하고 부과하는 게 바로 뭐야? 개발 부담금이죠. 근데 이 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봐라. 요거는 지금 길 옆에 바로 딱 붙어 있죠. 저런 거는. 이거는 뭐 한 100만 원 가고요. 요것도 뭐 한 85만 원 가요. 이것도 그죠? 뭐 한 90만 원 이렇게 가고요. 요거는 뭐 76만 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요거 얼마 갈까요? 4만 원 갑니다. 왜? 맹지잖아 이거요. 맹지면서 더럽게 생긴 것도 그죠? 토지라는 건 모양이 좀 어느 정도 반듯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짜투리 남아서 버리는 땅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치가 없죠. 근데 똑같이 부담금을 산다는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가격이 똑같이 올라더라도 부담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는 거야.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부담금을 똑같이 부과해버리면 요런 사람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땅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담금이라든가 세금은 전부 개별 필지마다 가격이 다르니까요. 개별 필지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나 부담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작년에는 요걸 물은 겁니다. 요거. 부담금 산정 대상이 아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개별 공시가는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목적이 세금을 산정하고 부담금을 산정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땅이 있겠죠. 그럼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공시가 없어도 되니까. 그다음에 부담금 산정 대상이 아닌 토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역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가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이제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요거 나왔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을 할 때는 누구에게? 공시한 사람에게 언제까지? 공시한 날, 공시일. 그러니까 공시일로부터 그래야 돼. 공시 기준일이 아니고. 그 개별 공시가는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5월 30일까지 공시하면 되죠. 그러면 5월 30일까지 공시하는데 5월 27일날 공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5월 27일날 공시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란 말이야. 그날부터 30일 이내지.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1월 30일까지 무조건 다 이 시점 하라는 뜻이죠. 아직 공시도 안 했는데 무슨 이 시점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이 아니고 공시한 날입니다. 공시한 날로부터 6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가서 공시한 사람한테 가라 이 말이야. 공시권자한테. 공시권자에게 어떻게 찾아가면 안 돼. 서면으로 그죠? 전화로 뭐 하거나 뭐 찾아가고 뭐 책상 뒤집어갖고 뭐 이런 사람 그러면 저 유치장 가야 돼요. 서면으로 이의시트를 작성해 가지고 이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가?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 이의 신청 절차까지 여기까지 이제 익히면 가격 공시에 대해서
아마 한 문제 나오는 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3, 4월 핵심이 아니네. 심화 이론이네. 그죠? 심화 이론을 이것으로 모두 종료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론을 그러니까 11, 12월에 벌써 입문 이론 한번 했고 1, 2월에 또 기본 이론 다뤘고 3, 4월에 심화 이론에서 지금 이론을 벌써 3번 반복한 거다. 아직 한 번 남았어요. 5, 6월에 그죠? 핵심 이론이 한 번 남긴 남았는데 이제 그 5, 6월 핵심 이론이 정리한 핵심 이론은 이제 단원별로 진짜 X 핵심만을 딱 뽑아가지고 추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내 것으로 습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려면 그 핵심 이론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 지식으로 축적이 되려면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론 공부한 내용들이 조금 몸속에 체질화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 이게 중요하고 이게 진짜 X다는 걸 느끼면서 공부가 돼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겠죠? 자 우리 3, 4월에 수업하면서 과목별로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고 또 강조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하루빨리 좀 빨리 5월 개강까지 다 보라는 건 아니고 개강하고 나서도 계속 봐가면 돼. 근데 과목별로 3, 4월에 수업했을 때 강조한 포인트를 한번 쭉 점검하고 5, 6월 핵심 그 요약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면 그죠? 5, 6월 수업을 듣고 나서 실력이 부쩍 향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고 5, 6월 또 수업을 하면 역시 2달이 지나도 실력이 답부 상태고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지금 뭐 5월 개강 때 다음 주까지 그걸 다 보라는 건 아니고 앞부분부터라도 그죠? 차근차근 계획표를 딱 세워가지고 3, 4월 수업했을 때 2달 동안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과목마다. 그걸 꼭 그죠? 앞으로 예습할 때 그 부분을 한 번씩 보고 다음날 수업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5월 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을 기하고 5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월부터는 바로 뭐 예상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풀리려면 이론이 내 것으로 체질화돼 있어야 문제가 풀리고 예상 문제에 대한 또 그걸 통해서 또 그 합격을 담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3, 4월 수업 때 강조했던 포인트를 꼭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하여튼 3, 4월 2달 동안에 재미도 없고,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이제 핵심 요약 강의인데, 그죠? 5, 6월에는 좀 더 섹시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또 요약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2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